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게 글로벌리 아무도 터치를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임상 성과를 아주 탁월하게 잘 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라졌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핵심 노하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혜진 대표님과 제약바이오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은 확실히 큰 그림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사망과 같지만 향후 5년 이후로는 사바나와 같은 하나씩 나무가 생기면서 점점 숲이 되어 갈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누가 이 거목이 될 것인가부터 찾아서 그 거목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런 잠재력을 한번 쭉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단추가 기술 이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첫 단추를 이미 꿰고 이제 임상 1, 2, 3상을 거쳐 이제 신약 개발을 사실상 목전에 둔 기업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사실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이 기업이 정말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에 대한 좀 팁이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핵심 노하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언맷 니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글로벌리 그리고 국내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시장을 노리고 있느냐. 여러분들 병명은 무조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 기업이 무슨 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거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치료제는 어떤 게 나와 있지?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치료제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구나. 대단히 큰 시장이구나. 그러면 누군가는 이 시장을 먹고 있겠지. 치료제를 개발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제를 개발을 별로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언맷 니즈가 대단히 큰 거죠. 그리고 치료제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가 있긴 하는데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이 치료제를 받고 나서는 한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치료제를 있어요. 그 치료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한 3개월 있다가 대부분의 환자가 암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큰 게 되는 거죠. 미리 나와 있는 치료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인터넷 검색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소위 미충족 수요입니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면 치료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든다 그러면 정말 진짜 블록버스터가 되겠구나. 대박이 터지겠구나.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나서는 임상 2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경쟁자를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임상 1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임상 3상, 나보다 앞서가 있는지, 나보다 뒤에 쫓아오는데 어떤 회사가 있는지 경쟁자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의 임상 성과를 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3상 가 있는, 나보다 앞서가 있는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 임상 2상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상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논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ORR 지표를 썼구나.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지표를 썼구나. 아니면 전체 생존율이라는 지표를 주요 평가 지표를 썼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ORR이 40%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임상 2상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죠? 적어도 40%보다는 높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치료제가 나와 있는지, 치료제가 없다 그러면 임상을 하고 있는 나의 경쟁자는 누구인지 보는 거죠. 그리고 성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 나도 임상 1상을 하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암 치료제라 그러면 임상 1상에서 안전성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숫자는 적지만 유효성에 대해서 효능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환자들은 적지만 그래서 20명이든 30명이든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까지도 일부는 봅니다. 데이터는 안 내요. 그거를 보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서 한 50%, 60% 이상은 낼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고 그 임상 이상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하겠구나. 그러면 자, 이대로만 쭉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베스트 인 클래스, 얘가 된다 하더라도 베스트 인 클래스, 아니면 얘가 뚜렷하게 임상 3상에서 망가진다 그러면 나는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냥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언맷 니즈, 미충족 수요가 큰 분야냐. 이거 하기 시장성이죠. 그렇죠. 내가 하면은 10조 원의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효능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임상 효과. 임상 효과만 좋다 그러면 누가 앉아 있든지 누가 경쟁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물리치고 내약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든 아니면 퍼스트 인 클래스, 아무도 못하는데 내가 가장 먼저.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게 글로벌리 아무도 터치를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임상 성과를 아주 탁월하게 잘 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라졌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합니다. 약물 전달이라든가 암 치료제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아요. 어떤 점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양치기 소년 같았거든요. 네. 이번엔 진짜 될 거예요. 네. 했는데 막상 까보면 안 되고 네. 막상 까보면 안 되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되는 것들을 눈에 보여줬고 네. 이걸로 실제 돈을 벌게끔 하는 것들을 지금 목도에 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니까 네. 이제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를 좀 달리 볼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정말 소중한 핵심적인 노하우를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하우들을 따라서 쭉 네. 이제 공부하면서 네.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수익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워낙 빨리 큰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올해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임상 일정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뭐 기업별로 다 이제 체크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기업의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있는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대한 특허 취소 심리 개시를 할지 말지 그 결정하는 게 6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심리를 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는 아주 큰 호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탄력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이벤트도 많죠. 그래서 리브리반트, 그래서 이 피하 주사 제형이 승인이 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OS가 이번에 발표가 데이터로 안 됐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환자가 계속 생존을 하고 중간값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후에 가면서 발표를 할 텐데요. 그 데이터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가져온 물질 GI 301에 대한 기술 수출 가능성 데이터가 글로벌 빅파마 블록버스터가 팔고 있는 물질 특성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요. LCB84에 대한 그런 데이터 밸류에이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LCB14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중국에서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되게 굵직한 기업들의 임상 일정들이 다 연이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ABL 001의 담도암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바로 조기 신약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담도암 2차 치료제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시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치료제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래도 이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허투를 타겟팅하는 담도암 2차 치료제가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허투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열려 있는 아무도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기 승인 받는다 그러면 아마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또 받게 됩니다. 신약으로 되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달에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글로벌 또 선두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2차 치료제로는 상당히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L 301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에게 기술 수출한 약물이고요. 상반기에 임상 1상 결과가 나오고 임상 2상은 사노피가 이어서 하게 되죠. 또 마일스톤을 큰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군요. 올해에는 좀 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서칭을 해보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그 임상 데이터가 나왔을 때를 한번 또 따져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이제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결국에는 우리는 그 블록버스터 약물을 가진 기업이 앞으로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나무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즉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서 실제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 인 건데 근데 그나마 이 측면에서 곧 있으면 나무가 될 것 같은 기업들의 선두격 기업이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블록버스터가 거의 확실시되는 유한양행하고 렉나자하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이렇게 두 개는 실적 시장에서는 한 3조 원 이상 그 렉나자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한 2027년 정도 되면 블록버스터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2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27년 기존에는 더 2028년 9년으로 봤었는데 매출액 성장 속도가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블록버스터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상승할 거다. 이 매출액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SK바이오팜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첫 번째로 블록버스터를 차지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렉나자가 항암 치료제로는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렉나자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결국 그 두 기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현금을 또 확보를 한다면 이제 진짜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뿌리를 내린 양분을 먹어가면서 새로운 뿌리를 또 내릴 수 있는 그렇죠. 이러한 이제 구조가 나오면서 나무가 더 커지고 네. 튼튼해지는 이런 기조를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세대 2차적인 블록버스터를 노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2의 세노바메이트는 상반기에 아마 임상 3상이나 아니면 바로 상업화할 수 있는 단계의 물질을 제가 알기로는 인수를 하는 과정이 그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의 미국의 마케팅 조직을 잘 갖춰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의학 쪽 물질이라 그러면 훨씬 더 밸류에이션에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계 세노바메이트는 일단 블록버스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다른 물질을 한 개 더 가져온다 그러면 매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SK 바이오팜에. 그러면서 그 자금을 말씀하신 대로 이 방사성 의약품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2030년 경에는 신약 2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분야 그리고 TPD 단백질 분해제 쪽으로도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제, RPT 이 분야에 새롭게 이제 치료제가 한두 개 30년 초반부터 나오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약물들 역시 시장성이 좀 큰 약물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방사성 의약품 쪽은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DC 쪽에 기술 거래가 많이 됐었고요. 최근 2, 3년 동안 여기에 방사성 의약품이 거의 두 번째로 기술 거래가 많이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심들도 빅파마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PD는 지금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기술 거래도 서서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미래에 유망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모로도 기대가 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그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은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확실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벌고 있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건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상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할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아직 돈을 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불확실성,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남들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도 더 불안해서 이런 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먼 바다에 나갔는데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어느 정도 크긴 하더라도 큰 파도가 친다 그러면 출렁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남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면 더 불안이 가속화되는 거죠.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탄탄하게 갖춘 배라 그러면 그다지 이제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30%의 변동성은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100%는 기대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변동폭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50% 정도는 내가 손실을 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대신 뭐 50%를 내가 인내하는 만큼 몇 배는 보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래서 10% 손절, 30% 수익 이런 마인드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0% 손실 아니면 40% 손실 나는 적어도 2배는 먹겠다. 이런 자세가 바이오에는 더욱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큰 배라 하더라도 배를 한 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배를 2척에서 3척 정도는 해야죠.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종목에서 5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이 편대로 간다 그러면 조금 험한 태평양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견뎌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적하는 섬에 반드시 도달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만 한다 그러면 한 척의 배가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이오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는 기대를 하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가 뭐 손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100%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물론 이제 미수라든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마이너스 100%인데 잘 올라가는 기업들은 정말 10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대로 된 기업을 투자를 해서 난 포트폴리오 한번 갖춰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 그러면 크게 단기적인 흐름에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이 네. 그냥 뭐 여행 뭐 눈누난나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보물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더 파도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각오를 하시고 대신 갈 거라면 누가 더 큰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큰 배를 갖고 있느냐. 네, 어차피 위험하고 리스키한 배를 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 와중에 조금 더 그런 쪽을 선별해서 한 대를 가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으니 튼튼한 배를 여러 개, 그렇죠. 여러 개 해야지만 나는 목적하는 섬에 반드시 내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갯바위 하려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 라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아예 그냥 이 바이오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으면은 대표님께서 또 생각하셨던 그 튼튼한 배를 또 고를 수 있는 기준과 실제로 또 부합하는 몇몇 기업들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누가 좀 더 내가 탑승할 수 있는 배인가 이런 것들도 자체 판단 하에 무사히 탑승하시고 무사히 보물섬까지 가서 금은보화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투자자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의 또 대표님 영향으로 또 대표님 또 책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나도 한번 제약바이오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날 것 같거든요. 이분들께 그래도 꼭 하나의 조언을 하신다면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장 중에 1장하고 2장을 좀 자세히 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임상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외국 기업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본다 그러면 야 나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 시각을 갖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